자리가 너무 꽉 차가지고 뒤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간이 의자로 놓느라고 약간 어수선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신년특강 제목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와 새로운 길. 원래 제목은 신년사와 새로운 길이었겠죠? 네. 그런데 신년사가 발표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목도 약간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원회의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이 전원회의가 출발을 어디선가 했을 건데 이 출발 지점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 지점을 먼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전원회의 보고의 가장 핵심 단어겠죠? 정면 돌파전. 저희 도대체 뭔가, 좀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연말이 지나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연말이 지났어요. 네. 그럼 도대체 새로운 길은 뭔가, 이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했죠. 거기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대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남북관계 어떻게 가려고 이러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사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한반도 이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가게 만들 것인가? 어디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1월 1일 오후가 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년사 왜 안 나오냐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신년사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하고 9시에 TV를 틀었는데 안 나와요. 12시에 나오나? 12시에 TV 틀었는데 또 안 나오고 뭐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1월 1일 날 신년사 대신 보도된 게 있었죠. 그 전해,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3박 4일 동안 진행됐던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전원회의에 몇 명 정도 참가할 것 같습니까? 네? 1000명? 네. 제가 그 사진의 숫자를 다 세봤는데 980 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거의 1000여 명 정도 되는. 근데 중앙위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앙위원은 그 중에 한 100명 정도 될 거예요. 중앙위랑 중앙위 후보위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머지는 뭐냐면요. 각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다 참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원회의 했고 그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도된 게 1월 1일 날 보도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왔으면 신년사 안 나오겠구나. 왜? 신년사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된 사연이 있고 그래서 신년사를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까? 그거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모르겠고 그런 이제 의도보다는 자연스럽게 전원회의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신년사는 생략을 한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연말에 전원회의를 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뭐 당연하겠지만 그 북에서 연말까지 기다리고 미국이 새로운 이 계산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거죠. 새로운 길로 가느냐 마느냐. 새로운 길이란 도대체 어떤 길인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연말에 전원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해가 북한에게 상당히 중요한 해예요. 뭐냐면 북한이 5년 전에 당대회를 했죠. 7차 당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5개년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 끝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5개년 전략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과연 이 5개년 전략이 성공한 건가. 목표 달성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좀 집중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에 전원회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원회의가 어디서 출발했을까? 저는 지난해 10월 달에 전원회의에 대한 구상이 무르익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과 주요 간부들이 군마를 타고 백두산 등정을 했습니다.
좀 상당히 낯선 장면이에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국가의 주요직들이 말을 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정말 신기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면 어디 경마장이나 승마장 뭐 이런 데 가야 구경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제주도에 뭐 돈 내고 말 타는데, 이런 거 아니면 말을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 북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면, 세상이 놀래고 우리 혁명이 한 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올랐다는 건 그만큼 이제 어떤 결심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과거에도 중대 결단을 할 때 항상 백두산을 올랐다 그래요. 그리고 백두산 오른 뒤에 북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발표들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적인 정면 돌파전에 대한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 이제 백두산을 말을 타고 간다라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투쟁이죠.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 말을 타고 백두산을 누비면서 일본군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이라는 나라의 초석입니다. 근간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지금 북의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항일 무장 투쟁을 하던 그때의 어떤 이 각오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투쟁에서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 객관적 요인이 우리에게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철학적 질문인 거예요. 사실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거기서 우리가 이 객관 요인에 지배받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객관 요인을 지배하는 존재로 살 것인가. 사실 이제 철학책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인간이 도대체 다른 동물과 다른 사물과 뭐가 다른가. 세상 만물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모든 동물이 다 그렇죠. 근데 사람만이 주변 자연 환경에 그냥 순응해서 살지 않고 주변 자연 환경을 개척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면서 자연 환경을 자기가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유일한 존재다, 이 인간이. 그런 어떤 철학적 명제들,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그런 이제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북에서는 정면 돌파전의 기본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본 정신이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10월, 12월 두 차례 방문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백두산 대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백두산이 대학교다 지금. 그래서 배우려면 백두산으로 가야 된다. 꽃피는 봄에 백두산을 가는 것도 좋은데 그래가지고는 백두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 이 찬바람, 눈 칼바람 맞아가면서 이 귀가 떨어질 듯한 이런 고통을 느껴봐야 백두산에서 제대로 배우는 거다. 북한의 모든 국민들이 저런 어떤 정신, 백두산의 칼바람 정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를 제가 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전원회의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막 어디 대학 도서관 같잖아요. 공부를 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한국이나 아니면 뭐 북한 외에 사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장면 보기 힘들죠. 전국의 주요 간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여기서 이제 밝혀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봅시다. 정면 돌파전이라는 건 과연 뭐냐? 북에서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이게 북한의 올해 구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이게 기본 구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전진이라는 게 뭐냐? 북한의 목표는 이거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 근데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게 뭐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군력을 가진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군사력 매우 막강하고, 이건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뭐가 안 됐냐? 경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것도 목표인데 이건 아직 안 됐다. 그래서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게 기본 북한이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전진의 이제 기본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걸 저해한다는 거죠.
누가 그걸 가로막고 있느냐? 저해한다는 게 가로막는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군사 훈련이니 뭐 전략 무기를 동원하니 막 이래가지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북한을 위협하는 거. 이런 걸 통해가지고 북한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정면 돌파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다가 대북 제재를 철회할 것을 안건으로 제출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은 뭐 대북 제재 완화라고 하고 어떤 언론은 대북 제재 철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북 제재를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중국, 러시아가 제출했어요. 그걸 딱 보면 야 이거 좀 기다리면 대북 제재 철회될 것 같아. 그래서 또 이제 기다리는 거죠. 안 돼요. 그럼 올해 연말쯤 돼가지고 에이 그럼 미사일 쏠 거야 라고 하는데 또 갑자기 또 중국에서 대북 제재 처리하자라고 또 안보리 뭐래. 그럼 또 기다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다. 객관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참고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면 돌파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회하지 않겠다. 정면 돌파전이 있으면 반대 뭐 우회 돌파전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뭐 바로 눈앞에 열어야 될 문이 있는데 괜히 옆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가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기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을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근원을 제거하겠다. 근원이 뭐예요? 아까 나왔던 저 난관 있잖아요. 저해하는 모든 난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아예 그냥 뿌리채 없애버리겠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과연 적대 정책을 없앨 수 있느냐. 며칠 전이었죠. 이란에는 군대가 2개가 있어요. 특이하죠. 예, 그냥 일반 군대가 있고 혁명수비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더 센 거예요. 이게 진짜 군대입니다. 혁명수비대 대장을 드론을 날려가지고 무인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죽였어요. 미국이. 그걸 군사작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IS가 있으면 테러라고 불렀겠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짓을 했는데 누구는 군사작전이고 누구는 테러가 됐어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란을 자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에서. 미군 기지 미사일로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중동은 거의 전쟁 시작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괴롭히고 싶은 나라 있으면 막 가서 미사일 쏘고 뭐 드론 날리고 이런 나라입니다. 적대 정책을 과연 버릴까 미국이? 네, 왠지 별로 기대가 안 되죠. 그러면 뿌리를 제거하려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건가? 그래야 적대 정책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미국이 적대 정책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침략적 속성, 제국주의적 속성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겠죠. 이게 정면 돌파전의 기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북한이 정면 돌파전을 얘기했을까? 우회 돌파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자, 북한에서 이제 전원회의 보고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의 본심은 흡진갑진하며 제재를 유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흡진갑진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서 저도 막 사진 찾아봤어요. 있는 단어더라고요, 원래. 예. 그러니까 왜 이제 상인들이 거래할 때 마치 뭐 줄 것처럼 안 줄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안 준다는 거죠.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끝까지 안 주는 거죠, 결국은. 예. 결국 이제 미국의 본심이라는 게 뭐냐? 시간만 끌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막 대북 제재 할 것처럼 안 할 것처럼, 뭐 수교 맺을 것처럼 안 할 것처럼, 평화협정 체결할 것처럼 안 할 것처럼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지 실제로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이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결국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미국의 기본 작전은 시간 끌면서 북한 망하기를 기다리는 거다라고 북한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핵 문제가 아니라도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반도 문제라고 하면 누구나 다 북핵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지금의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북한이 핵 개발한 건 90년대부터 핵 개발한다라는 소리가 나왔죠. 실제 북에서 핵을 개발했다라고 발표한 건 2000년대 들어와서예요. 그러면 90년대 이전에 80년대에는 한반도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평화롭고 살기 좋았냐? 아니라는 거죠. 80년대, 70년대, 60년대 계속 전쟁 위기가 있었고
뭡니까? 68년도에 푸에블로 사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70년대 뭐 판문점 도끼 사건도 있었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북에서 핵을 개발하기 전부터 이미 한반도에서는 전쟁 위기가 계속 상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에서 핵 개발 얘기 나오기 전에는 제재가 없었냐? 아니에요.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대북 제재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게 대북 제재가 몇 개가 있는지를 다 몰라요. 너무 다양한 제재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옛날에는 적용하다 지금 적용 안 하다가 또 생각나면 갑자기 또 적용하다가 그런 제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너 이거 대북 제재 위반이야 라고 하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어디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북한의 핵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북한을 위협하는 게 본질인 거고 그 과정에서 핵 문제는 파생된 거지 핵 문제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그러면 한반도 문제 다 해결되고 평화로워질 거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인식입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리비아 같은 일이 발생하고 뭐 이란처럼 공격을 받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기 전에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북한의 인식은 뭐냐면 북미 간의 교착 상태는 장기전이 된 걸 피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대결 뭐 올해 내년 해가지고 1, 2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와다닥 해가지고 끝내겠다라는 게 북한의 구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장기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미 대결이 지금은 자력갱생과 제재 대결로 압축됐다. 즉 미국은 제재를 주요 무기로 삼아서 북한을 괴롭히고 북한은 자력갱생을 주요 무기로 삼아서 미국에 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군사 대결이 기본이었죠. 핵실험하고 미사일 막 쏘고 전쟁 훈련하고 이러면서 서로 막 이 전쟁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기본 대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막 그 인권 문제로 싸우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온갖 대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군사적 대결은 이제 서로 핵 보유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군사적 대결은 기본이 될 수 없다. 핵 보유국끼리 전쟁을 하면 결국 핵전쟁인데 핵전쟁 나면 뭐 최소한 서로 죽는 거다. 미국이 전쟁 못한다. 따라서 군사적 대결은 이제 기본 전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대결 전선은 경제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재와 이 자력갱생의 대결 이걸 기본 전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미국으로부터 승리하는 거는 이제는 뭐 군사력을 막 키워가지고 핵무기 많이 만들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자력갱생 해가지고 제재를 뚫고 경제를 번영시키는 게 승리하는 거다. 경제를 얼마나 빨리 번영시키느냐가 승리의 지름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북한이 말하는 정면 돌파전의 기본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면 돌파전이 나온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면 돌파전의 기본 전선은 경제 전선이라는 거고요. 그럼 경제 전선은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걸까 한번 좀 살펴볼게요.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 시기 나라의 경제 실태를 보면 국가 경제 발전 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경제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들에 뭐 지금 뭐 최악의 시련과 난관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 되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북에서 말하는 지금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막 어렵다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실제 경제 형편이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 그 환경, 조건이 어렵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이제 북한이 자력갱생을 한다고 해도 대외 교류, 무역 이런 것들을 해야 경제가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외 투자나 대외 뭐 무역이나 이런 게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이 제재해봐야 뭐 얼마나 가겠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사상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다루지 않았던 것까지 다 다뤄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손톱깎이도 수출이 안 돼요. 손톱깎이에 쓰이는 금속이 특수금속이래요. 그래서 북한에 그걸 넘겨주면 미사일을 만든대요, 그걸로. 그래서 손톱깎이도 못 팔게 해요.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역대 최악이다 지금. 그런 의미를 하나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정도 발전은 성이 안 차는 거죠. 북한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게 그게 이제 기본 목표 아니겠는가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볼 때 북한에서 자력갱생 얘기를 몇 년 동안 계속 해왔고, 그래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쭉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막 말리마 속도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로 성이 안 차.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도 훨씬 더 빨리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경제가 어려운 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뭐 알 수가 없죠.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북에서도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북한의 경제에서 가장 걸리는 문제는 사실 뭐 자원이나 뭐 재료나 이런 것보다도 더 크게 걸리는 건 에너지 문제예요. 전기, 북한의 산업이나 생활이 거의 대부분 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나서는 고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전기를 어떻게 쓰냐면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순환식인데 이 공장에서 전기를 쓰다가 끊고 저 공장에서 전기를 쓰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보내줘요. 발전소에서. 그 정도로 전기가 이렇게 아직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이제 최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낮 동안에는 사실 가정집 이런 데로는 전기가 잘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냐면요, 작년이죠. 2019년에 미국에서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발표한 건데 뭐냐면요, 이게 지금 핵발전소예요. 트럭에다 핵발전소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 초소형 경수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막 세계 각국에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에다 핵발전소 싣고 다니면 정말 좋겠죠. 근데 야, 저런 발전소가 전기를 내봐야 얼마나 내겠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정도 크기면은 그 중소규모 도시 하나를 이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발전소 고장 났는데 전화 한 통하면 얘가 달려가가지고 전기 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쫙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세계 각국이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도 초소형 경수로를 개발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해요. 공개는 안 하는데, 북의 핵 기술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해왔고, 거기다가 북한에 이제 우라늄 자원이 되게 풍부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북쪽 지역에 가면은.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볼 때 북에서 욕심내는 에너지원으로 이런 이제 발전소. 근데 기존의 경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막 그 미국의 제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제 동작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영변에 있는 핵시설들이 사실 지금 완전히 가동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저런 협상 때문에 가동했다가 중단했다가 가동했다가 이런 이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대규모 시설보다는 저런 이제 소규모 초소형 이 경수로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북에서 막 산간마을, 농촌마을 막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나씩 트럭 한 대씩만 보내주면 전기가 다 해결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북에서 간간히 보도는 되는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핵융합에 대한 문제. 북에서 이제 핵융합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술들은 사실 아까 그 초소형 발전소도 그렇고 이런 핵융합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기밀 중에서도 기밀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세계 에너지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이런 걸 대놓고 와 이거 우리 했어 막 이렇게 쉽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자기들이 이제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목표가 언제더라? 2040년인가? 아무튼 한참 멀었죠. 이 핵융합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한 4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때 과학기술자들이 야, 이 핵융합 이것만 완성되면은 인류의 에너지는 완전히 에너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쯤 만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40년 후면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4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기술 과학자들한테 물어봐요. 핵융합으로 그래서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40년만 기다리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또 40년 더 기다리래요.
근데 참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북에서 핵융합로를 이미 건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북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뭐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에 도입하면 경제에서 그동안의 어떤 이제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어떤 비약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경제 발전의 방향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경제 사업 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국이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지난 시기에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 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자면 결정적으로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 방향이라는 거예요. 봐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안 해서 저도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근데 딱 느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저력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비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 토대를 잘 닦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다 지금. 근데 경제 사업 체계, 질서, 지도, 관리 이런 게 잘 안 돼서 더 비약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경제 질서,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비축된 국력에 걸맞는 경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북한의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등장할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0년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대안의 사업 체계 뭐 이런 게 딱 등장하듯이 새로운 이제 사업 체계가 또 등장을 해서 21세기에 걸맞는 정보 산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이제 사업 체계가 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걸 이제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잘 모르겠는 경제 문제에서 넘어가서요. 새로운 길, 군사적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1월 1일이 딱 되면서부터는 북한에서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은 쓰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전원회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게 새로운 길이에요. 전원회의에서 하겠다라고 한 것들이 새로운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 뭘까? 일단 북한에서 얘기한 건 이겁니다.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강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새로운 길로 가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그냥 막 미사일 쏘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묵사를 만들어가지고 다 끝낼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네. 그래서 야, 이 지리한 이 북미 대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를 그냥 뭐 아니면 도로 그냥 완전히 막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장구한 투쟁, 강구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앞으로도 또 가려고 결심을 했다라고 북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후 승리를 위한 길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뭐 여기서 뭔가 힌트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은 계속 군사적 위협을 하고 북한도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또 충돌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군사적 방향은 뭔가? 이걸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일단 이거 봅시다.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뚫고 나가는 정면 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 외교적, 군사적 담보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정면 돌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정면 돌파전의 기본 전선은 경제 전선이라고 했어요. 경제 전선에서 쭉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담보를 해야 되는데 뭘로 담보하느냐? 군사적 담보를 하겠다. 즉 군사력이라는 건 경제 전선에서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한 담보라는 거예요. 군사로 그냥 정면 돌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혼동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저걸 이제 분석하면서 북에서 군사력으로 그냥 정면 돌파한다. 그 뜻이다 저건. 그래서 바로 그냥 미국에 바로 미사일 날릴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란이 대신 날렸어요. 일단은. 네. 그랬죠 지금. 네. 그래서 저걸 좀 잘 보면 바로 그냥 군사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네. 군사력은 담보예요. 미국이 함부로 이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담보인 거고 기본 전선은 경제 전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군사 분야 계획은 그래서 뭐냐? 북에 이제 전원회의 보고에 나온 내용들을 쭉 추려봤어요. 국방과 기술의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 무기 체계들을 개발해서 완벽하게 수행했다. 개발하는 걸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선진국에만 있던 무기 체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북한에서도 만들었네 지난해. 그래서 지난해 북한에서 뭐 공개한 미사일들이 있었죠. 뭐 단거리 미사일도 있었고, 뭐 정밀 유도탄,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잠수함에서 SLBM도 하나 날아갔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구나 라는 거죠. 자,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 무기 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다. 그래서 전략 무기들을 많이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작년에 북한에서 공개한 것들,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이게 전략 무기는 아니거든요. 전술 무기란 말이에요. 전략 무기라고 하면 이제 뭐 수소폭탄이라든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죠. 지난해 나온 것 중에 전략 무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사실 백두산 3형, 그 잠수함 탄도 미사일 그거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한계잖아요. 들이라는 복수를 붙이면 안 되죠. 그럼 더 있을 거예요. 공개하지 않은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틀림없는 국방 건설 목표고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 국방 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다. 즉 북한의 국방 계획이라는 게 무기 열심히 만들어서 미국한테 쏟아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략 무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다른 상대가 쳐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 군사력을 갖겠다라는 거죠. 이걸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핵무기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군사 목표다. 그래서 군사력으로 정면 돌파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즉, 새로운 전략 무기 아직 공개 안 한 게 있다는 거죠. 뭘까요? 그걸 알면 여기에 없겠죠. 네. 지난해 말에 몇 가지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어요. 자, 중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SLBM 시험 발사를 했다. 그래서 쥐랑 3호라는 그런 미사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이란과 연합훈련도 했대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란에서 전쟁 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겠는데? 뭐 이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SLBM이 뭐 백두산 1형도 있고 3형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정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북에서 뭐 최대 사정거리로 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크기나 속도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저건 단거리 아니면 중거리다.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쏘면 그게 미국까지 날아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태평양 저기 하와이 정도까지는 가서 쏴야 미국 본토로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북한이 머지않아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아닐까?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SLBM을 탑재한 이 무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장거리 SLBM이면 사실 크기가 커야 된단 말이에요. 미사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사일이 길면 잠수함 높이가 높아져요. 높이가 높으면 옆으로 넘어지겠죠. 안 넘어지려면 길어야 돼요. 잠수함이 전체적으로 커져야 돼요. 핵잠수함이죠. 그래서 북한이 올해 아마 핵잠수함을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나요? 네, 세계 유일의 초음속 무기를 보유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초음속 무기는 근데 예를 들어 미국도 웬만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은 다 초음속이에요. 근데 이거 번역을 좀 발로 했어요. 그냥 초음속이 아니고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뭡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종말 단계에서 마하 뭐 몇 가지 가죠? 7, 8, 9 뭐 여기까지 간다는데 그냥 순항 미사일처럼 날아가면서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러시아에서 자랑을 했죠. 재작년에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6가지 슈퍼 무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온갖 희한한 무기들 많이 그때 공개를 했어요. 극초음속. 그래서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원래 그 러시아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얼마 걸리죠? 한 40분 걸릴 거예요. 미사일.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그거보다 훨씬 빨리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버튼 누르면 바로 워싱턴에서 불바다 나는 그런 걸 막 개발하겠다라고 러시아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핵
그 핵 추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참 정체는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궁금한데 핵 추진을 해가지고 그냥 수십 년 동안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있대요. 지구상공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뭐 그런 미사일을 개발했다는지 뭐 아무튼 6가지의 좀 특이한 그 무기들을 공개를 했는데 아까 이제 그 북에서 발표한 게 그거잖아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그 얘기 뭐냐면 러시아나 중국에서 보여주는 이런 미사일 무기들을 사실 북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닐까? 개발 이미 해놓은 거 아닐까? 심지어는 북한에서 개발해서 러시아한테 넘겨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또 북한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더 봅시다. 자, 이제 군사 전략적인 영역에서 좀 볼게요.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분명히 재작년에 2018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신기하게도 북한이 누구하고도 합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핵시험 안 할 거야. 미사일 시험 안 할 거야. 라고 그냥 발표를 했어요.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선제적으로 내가 이 정도 비핵화를 했으니까 미국도 한국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럼 우리는 군사훈련 안 할게 라고 해놓고 군사훈련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야? 너네는 약속 안 지켜? 그러면 우리도 약속 지킬 이유가 없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안 하기로 했던 핵실험, 미사일 실험 우리 이제 할 거야. 미사일 실험이라는 건 뭐 작년에 했던 단거리 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그런 장거리 미사일 시험 이제 앞으로 우리 할 거야 라는 거죠. 핵시험도 또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세계적인 핵 군축과 전파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그러니까 우리가 핵 군축과 핵 전파 방지를 위해서 작년까지 되게 노력하지 않았니? 근데 왜 이러니?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핵 군축이 이제 뭐 핵무기 더 만들겠다라는 건데 전파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나라에 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핵 기술이든 핵 물질이든 핵 무기든. 이걸 그동안에 북한은 안 하겠다라고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미국하고 뭐 합의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너네 약속 안 지키니까 우리도 약속 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무기를 딴 데다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다 줄까요? 한국한테 줄까요? 네.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이란! 네. 이란에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란에 핵무기가 가면 매우 골치 아프겠죠? 이건 기절초풍할 일인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 그래서 또 여기서 갑자기 경상적이라는 잘 안 쓰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경상적이 뭐지? 그러니까 뭐 경상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꾸준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경상적 동원태세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뭐 이 동원태세를 했다가 풀었다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계속 핵 억제력 동원태세를 갖추고 있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결정만 내리면 바로 버튼 누르면 바로 미사일 날아가는 그런 동원태세를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 즉 미국이 너네가 대북 정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핵 억제력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고 얼마나 더 무시무시한 걸 만들지는 여기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표현이 잘못 쓴 건가? 상향 조정이랑 하향이라는 건 없다는 거잖아.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일단 상향이야 기본이. 이거 미국에 대한 기대가 없구나. 미국이 갑자기 새로운 계산법 완성됐어 라고 할 일이 없다라고 북에서 판단한 거죠. 너네가 지금보다 좀 더 못되게 놀면 더 세게 만들 거야 라는 거죠. 자, 아무튼 북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핵의 전략들을 살짝 이제 보여준 겁니다. 너네가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점점 더 무시무시한 상황이 올 거야. 이란한테 주면 그나마 미국 입장에서 그나마 나은 거죠. 왜냐하면 중동에 파견된 미국만 죽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나 쿠바 같은 데 핵무기 줘보세요. 미국은 본토로 이제 핵미사일 막 단거리 미사일에 실려가지고 날아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이 문장이 참 미스테리합니다.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저도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뭔가 지금 뭔가 있을 것 같죠. 자, 근데 이 이제 전원회의 보고가 나오고 나서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북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 문구를 봐라. 되돌아간 거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좀 문구를 봤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보니까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 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그러니까 경제 총집중 노선이죠. 이걸 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즉, 병진 노선 할 때나 경제 총집중 노선 할 때나 외부 환경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 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 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진 노선일 때나 경제 집중 노선일 때나 미국은 전혀 적대적 행위에서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경제 건설 총집중 노선을 할 필요가 있냐? 다시 병진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왜냐면은 그러니까 병진을 걸으나 경제 총집중을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병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또 달라질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도 오히려 어색한 거죠. 그리고 자, 현실에서 이건 뭐냐면 가시적 경제 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군사력 강화를 뭐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경제만 매달리지는 않겠다라는 걸 그냥 강조하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전략 무기들을 계속 뭐 개발하고 공개하고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미래 안전을 보장하는 건데 병진 노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략 무기들 개발하고 경제 건설하고 거의 5대5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100만 원 있으면 50만 원은 핵 개발, 50만 원은 민간 경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예산을 집중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본 핵 억제력이 있으니까. 이걸 더 강화하면 되는 문제라서 여기는 이제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해도 되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병진으로 돌아간다라고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진짜 궁금한 거죠. 남북 관계는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제 신년사를 어제죠 발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막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걸 보면서 그래 되면 정말 좋겠네. 근데 왜 안 됐을까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철도 도로 연결 개통식을 분명히 했어요. 재작년에 했어요. 한참 전에 했죠. 근데 왜 안 됐죠? 개통식까지 했는데 개통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안 했느냐?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남북 사이에 온갖 합의들이 다 있었는데 작년에 뜬금없이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했더니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랬죠. 앞으로 남북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가 따로 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한국이 미국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 왜 북한하고 따로 놀아? 너 그러지 마. 이리 와. 넌 미국하고만 놀아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놓고 모든 대북 정책은 여기서 다 결정해. 그래서 개성공단에 누가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북 허가해 줄 거냐 말 거냐를 여기서 결정하고 있어요. 미국의 뭡니까? 걔 누구죠? 워킹그룹에 들어오는 애? 스티븐인가?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결정을 해줘요. 방북 신청하면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작년에 정말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간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통일부 장관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되돌아왔어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와, 이건 사실 절호의 기회인데 제가 통일부 장관이었으면 제가 차 몰고 그냥
갔을 거예요. 총 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번 뒤집어 엎어놔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되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게 말이 되는가. 이 정도 심각하게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철도 도로 연결 사업 한다고 개통식만 해놓고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재 반입도 안 되지 뭐 가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안은 뭐냐면요. 미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자 남북이 함께 찾아내요. 미국 말 안 듣는 방법을 남북이 함께 찾아내자? 설마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그래서 뭐 남북 간의 관광 재개, 관광 활성화의 큰 팁. 북한의 관광 활성화를 지금 한국이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보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만날 때 그 표정이 참 미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저게 어떤 감정이 생기면 저런 표정을 지나요? 저는 저 따라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는데 되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트럼프 만나는 게 기분 좋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인상 쓰고 막 그 트럼프한테 나 오늘 진짜 작정하고 한마디 해야겠다라는 것도 안 되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기분은 나쁜데 참고 그냥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 웃음을 지으니까 얼굴 표정이 약간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저기까지가 한계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계를 뚫고 나가야 된다. 또 트럼프한테 한마디 하고 미군이 총 쏘든 말든 고성 전망대 가고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한다라고 도장 꽝 찍어버리면 미국이 못하게 막을 것 같죠. 막을 수가 없어요. 국제사회 그냥 다 공개를 해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막아요? 대놓고 못 막죠. 막 우회해가지고 막 괴롭히겠죠. 그거 이겨내야죠. 어떻게 해요? 난관과 시련은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좀 더 저기서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마지막으로 한반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반도가 어디로 갈지 전에 지금 이란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난리가 났죠. 미사일을 쏘았는데 미국에서 당연히 보복 조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란에서 뭐라 했냐면 보복 조치하면 두바이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했어요. 두바이 옆에 있다 갑자기 왜 날벼락을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친미 국가들, 미군 기지가 있는 곳들을 싸그리 다 공격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여기서 미국이 보복을 해? 그럼 더 멀리 있는 거 공격할 거야. 여기서 또 보복을 해? 더 멀리 있는 거 공격할 거야. 나토 이제 유럽에 있는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공격을 하겠죠. 이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없죠. 근데 이란도 인공위성을 자체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미 동물을 태운 인공위성을 발사한 적이 있어요. 동물을 태운 인공위성 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람이 탄 인공위성이죠. 그 전 단계까지는 이미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륙 그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인공위성 발사체 탄두에다가 동물 대신에 핵탄두를 실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미국이 글쎄 이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생각하고 확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안 하는 걸 권장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난리가 났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이 전쟁으로 돌입하고 있는 이 단계가 한반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당장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호르무즈 파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걸 이겨내야 될 텐데 호르무즈로 파병했다가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안 나가라고 용산 미군 기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왜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 대장을 암살을 했을까? 표적 암살을 한 거잖아요. 북한한테 보여준 거 아니냐.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적 암살할 수 있다. 미국이 그 뭐 한국의 그 부대 있잖아요. 뭐 참수부대, 뭐 참수작전 뭐 이런 것들 막 운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산도 책정되고 있고. 북에 대해서도 북의 요인들을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닌가. 그래서 북한한테 뭔가 간접적으로 군사적 위협, 압박을 가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란에서 상당히 세게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좀 잘못 보여준 거 아닌가. 이게 자기들이 당하는 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이 미국은 당장은 이제 이란 문제 때문에 이제 이란에 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트럼프는 사실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했다. 근데 뭐 미국 내에서 네오콘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트럼프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진짜 조금 있는데 만나봤어요. 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트럼프가 미국의 주류 세력들 네오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노선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 미국 내부 입장인 거고 트럼프에 대해서 힘을 사실 지난 2년 동안 북한에서 엄청 실어줬죠.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뭐 북한의 지도자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자기한테 엄청 힘 실어줬어요. 사실 트럼프는 엄청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사실 트럼프 선거운동을 해준 거예요 북에서. 그렇게 힘을 실어줬는데도 못하잖아요. 그럼 뭘 더 기대합니까? 지금 와가지고 트럼프한테 더 뭘 해주면 트럼프가 해준다? 안 돼요. 이게 사실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뭘 했습니까? 북한 가가지고 야 트럼프한테 뭔가를 좀 더 내놔라. 그럼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입지가 강해져가지고 평화협정 체결하지 않겠냐. 그래서 영변 핵 폐기? 이것도 남북 사이 사실 중재하면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야 우리가 북미 사이에 중재 잘해줄 테니까 영변 하나 좀 내놔봐. 그럼 내가 미국과 설득해볼게.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회 돌파로는 지난해까지 여러 가지로 다 도와줘 봤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확인됐죠. 그래서 북에서 그런 식의 뭐 트럼프한테 더 힘을 실어주고 뭐 이럴 이제 이유도 없고 트럼프가 그런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고 뭐 밀어붙이고 이럴 수 있는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것도 확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뭐 기다림 이런 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이제 사실 올해 초반부터 상당히 강경한 어떤 충돌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북에서 그 전원의 보도에서 딱 그 얘기를 했죠. 당에서 꿋꿋이 서가지고 미국의 온갖 행위들을 다 막아내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경제 건설해라.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북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들이 계속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에게 이제 우회로는 없다. 우리에게도 우회로는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래도 어떻게 5배 돈 올려달라는데 5조 줘야지.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 다 이제 그런 이제 의존적인 생각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정부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미국한테 허락받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미국 몰래 뭘 하겠다. 그래서 사고 한번 쳐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나서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데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적폐 세력들을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미국한테 발목 잡히는 걸로 부족해서 이 적폐 세력들, 분단 적폐 세력들한테 또 발목 잡히잖아요. 자유한국당 이번에 작년에 뭐 했습니까? 미국 가가지고 뭐 이상한 제안들 막 하고 다녔다는데 최근에 또 보도된 게 있었죠. 뭐였죠? 핵 항공모함을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나? 아무튼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뭘 팔아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라를 팔아먹었대요. 그래서 뭐 한국 사회를 공산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참 이제 한심한 소리들 하고 있는데 이런 세력들이 국회에 버젓이 들어가 있고 광화문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좋은 기회가 있죠. 올해 총선이 있어요. 총선에서 이 분단으로 기생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남북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터질 가능성이라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총선에서 이 적폐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촛불을 좀 들여야 되겠다. 무슨 촛불을 들여야 되느냐? 적폐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한 촛불을 좀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주말에 토요일 날 광화문 가보세요. 저는 이제 진짜 거기 한번 갔다 오면요. 단 한 1분만 있어도 막 그 어지럽고 10분 정도 있으면은 정신 막 착란 증세 일어날 것 같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그
태극기 부대, 이 광신도들이 완전히 시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곳곳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다 뭐 문재인 때려잡자 뭐 다 이런 구호들만 외치고 있는데 아 정말 여기가 대한민국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승인가 저승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탈환을 해야 됩니다. 원래 광화문 광장은 민주의 광장, 촛불의 성지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뺏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탈환하고 그래서 이 적폐 세력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다 우리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관계 좋아지면 그냥 아 전쟁 안 나니까 이제 좀 살만하네 이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다른 강연 가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저도 이제 차를 몰고 다닙니다. 제가 시골 살아가지고 시골에서는 식구마다 차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차 2대를 굴리는데 우리 집에서 기름값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천연가스가 그 단가로만 치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 값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보일러 온도를 지금의 4배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4배로 올리면 죽나요? 겨울 내내 뜨끈뜨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등을 지지면서. 근데 가스관 연결하는 또 어느 세월에 연결하냐 그러는데 가스관 연결해서 가스 들어오는데 3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세금 비싸게 매겨도 지금의 가스값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자동차 다 가스차로 바꾸겠죠, 사람들. 그럼 기름값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사실 뭐 그냥 서민들 입장에서야 뭐 자동차 기름값 아끼고 보일러 기름값 아끼는 정도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이게 주되게는 산업용으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스관 하나만 연결해도. 근데 이 가스관 연결이 뭐 제가 새롭게 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명박 때부터 푸틴하고 맨날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한국으로 가스관 보내줄 테니까 잘해보자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맨날 잘해보자라고 악수만 하고 와가지고는 남북 사이에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가스관 연결을 못해요. 그것만 연결해도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되면 위국을 극복하고 적폐 세력을 극복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면 결국 촛불을 들어야 되겠네요. 촛불을 들자는 겁니다. 결론은.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